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거시경제의 1타 강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6월에 나오셨으니까 4개월 만에 또 찾아주셨어요. 그때 영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조회수가 우리 합쳐서 300만인가요? 저도 좀 많이 놀랬고요. 무슨 주식을 사라 이런 지식은 저도 없지만 그런 얘기들보다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 인문학적이라든지 그 백투더 베이직에 대한 어떤 마인드셋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이 좀 좋지 않았나 그렇게 리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런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참 힘든 일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종목은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네네. 제가 그럴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또 이 지식 인사이드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말씀 최대한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일단 빚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회계학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빚도 전략이다, 뭐 빚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개인 투자할 때도 빚을 잘 이용해야 되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건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예를 들어 보죠. 일단 첫 번째는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관념을 가져갈 때 어떤 자산 가격이 오른다든지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오른다는 표현도 되지만 이걸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때 부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집을 사요. 1억을 빚을 내고 제 돈 2억을 갖고 3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네. 근데 이 집이 10억이 됩니다. 그럼 1억 빚의 실질적인 부담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은행 생활을 시작한 게 한 20년 좀 넘었는데요. 20년 전에는 빚을 예를 들어 3억 낸다 하면 다들 이랬거든요. 미쳤다. 다 이랬었는데 요즘은 집 살 때 2, 3억 빚 내거나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2, 3억 빚을 내면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3억 빚 안 내고 뭘 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죠.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부채의 실질 가치가 녹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해지니까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추세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부채라는 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부채라는 거, 빚이라는 걸 활용을 할 땐 약간 관점을 불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불이라는 거는 되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첫 번째는 초보자들은요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초보자들이 주식시장에 머뭇머뭇하다 들어가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 보통 시장이 과열이 된 때가 되게 많고요. 맞아요. 시장의 낙관론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 돈만 투자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걸 반대로 감아볼게요.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부채의 실질 가치가 녹아버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만약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디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이지만 이걸 뒤집어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화폐 표신 자산인 부채의 실질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케이스죠. 제가 제 돈 2억에 대출을 1억 받아가지고 3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반토막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야. 그렇죠. 1억 5천이 됐잖아요. 네. 근데 빚은 1억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대로죠.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빚이 굉장히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고 싶어져. 팔아야죠. 근데 이거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점에 파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나만 파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은 초심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경우들을 많이 맞게 되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부채의 부담이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자 입장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이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여러 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있죠. 그럴 때에는 일부 정도는 감당 가능한 레벨에서 부채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저는 그런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을 사야 됩니다. 주식은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요.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뛰었을 때 주식의 가격이 뛰는 것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뛰는 거하고 개인이 느끼는 부담이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부동산
부동산이 크죠. 부동산이 훨씬 크겠죠. 네. 그러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초조해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엔 더 큰 빚을 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부담 없는 레벨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방법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불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빚을 불처럼 활용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서 정말 필요한 것에 투자를 할 때 쓰는 거, 이거는 저는 필요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깔고 앉아서 살 집, 네. 내가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집을 살 때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빚을 내는 것도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부동산이든 주식이 됐든 무엇인가의 초전문가가 아니라면 네네. 빚내서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은 그럼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내가 일정 수준은 레버리지를 가져와서 투자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필요하실 때 쓰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 자산 중에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얘를 활용하는 거는 오케이겠지만, 이걸 전체로 가지고 막 베팅을 한다든지, 이거는 결국에는 부채를 굉장히 키우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심자 같은 경우는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빚이라는 걸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떤가? 그렇게 좀 제언해 드려 봅니다. 그러면 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투자 관점에서의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네. 가장 금전적으로 유리한 그런 산업군은 뭡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에 투자를 해야 될 때 참고할 만한 시대가 70년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70년대에는 금융상품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별로 없고요. 미국의 70년대를 한번 돌아보시면요, 물가가 굉장히 높았죠. 물가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가 돼 있었어요. 그때 5.1 파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 경제의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돈을 많이 못 벌죠. 그럼 우리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죠. 기업의 손익계산서는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손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손익을 갖고서 배당을 해주는 게 주식일 겁니다. 네. 근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매출이 줄어들었겠죠. 네. 근데 물가가 올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용이 올랐겠죠. 아, 네. 그러면 마진이 줄었겠죠. 배당해서 나눠줄 게 별로 없겠죠. 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식시장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금리는 어떨까? 이 금리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물가가 너무 높았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너무 높으면 이때 금리를 낮게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채권이라든지 예금에서 사람들이 돈을 다 빼요. 왜냐면 정기예금 금리가 5%라고 해볼게요. 높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가가 15%씩 오르면 정기예금 하는 사람이 바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정기예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 돈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은 물건을 사는데 매점 매석에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돈이 매점 매석으로 몰리게 되면 물가가 더욱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적절한 국면에서 금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게 지난 몇 년간 했던 네, 일이죠. 그렇죠. 네. 그 70년대에는 그게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서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높게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해보면 주식시장은 주가가 하락해서 별로 안 좋았죠.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해요. 그러면 주식, 채권이 모두 안 좋거든요. 질문 주신 건 그럼 뭐가 좋았냐? 첫 번째는 원자재가 좋았습니다. 와,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니네가 그래서 밥을 안 먹을 거야 아니면 네, 뭐 그렇죠. 물건을 안 만들 거야 이러니까 뭐 구리, 밀가루 이런 거 올랐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답을 딱 주셨는데 오일 쇼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당연히 석유 가격도 올랐겠죠. 네. 그때 당시 유가가요, 70년대 초반에 1배럴에 한 3달러 했거든요. 근데 그게 79년도에 딱 10년이 지났을 때 얼마까지 가냐면 4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많이 올랐었던 자산이 금입니다. 골드 가격이 그때 온스당 한 50불 정도 하던 게 79년도, 80년도에는요 700불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20배 이상 뛰는 거죠. 기름보다 더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금 가격, 은 가격, 그 다음에 국제 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제가 이제 지난번 나왔을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할 때 이 포트폴리오는 확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물고기가 다님직한 곳에 거기에 어항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강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원자재라든지 금 시장에다가 어항을 넣어보자. 그런 곳에다가 어항을 놔두는 거는 충분히 고려한 봄직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식과 채권을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너무 올드한 전통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식사로 따지면 메인 디쉬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대체 투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 쓰는 걸로 대체 투자를 얘기하는데 대체 자산은 사이드 디시입니다. 사이드 디시는 어디까지나 사이드 디시입니다. 10개의 여왕을 거기에 두는 게 아니라 1개 정도의 여왕을 거기에다가 놔둬보는 거죠. 이게 메인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앞쪽을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조언도 같이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주식이 됐건 뭐 ETF가 됐건 뭐가 됐건 그냥 친구가 야 이거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우연히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 50%, 80%, 100%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또 당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주변에서 보면요, 그런 사람 둘로 나뉘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왜 안 했을까? 미쳤네. 빨리 해야겠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난 투자를 할래.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야 갑자기 얻어 걸렸다. 이 돈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은 뭘 해야 되나요? 두 가지 케이스가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요, 어느 정도까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파이어족이 될 정도로 뭐 거대하게 번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종잣돈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종잣돈이 생긴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종잣돈이 생겼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불려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시장이 좋아서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냥 뉴스 듣고서 뭐 하나 사면 막 올라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구나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천재인가? 네, 그렇죠. 이러죠. 아니, 소질이 있었구나.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시장이라는 게 국면이 바뀔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초심자들이 들어갈 때는 되게 많이 올라있을 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은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확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종잣돈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종잣돈을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나의 인생은 이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연히 행운으로 종잣돈이 생겼다라고 생각해라.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스터디를 하게 되고요. 그래야지 더욱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투자 원칙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좀 말해주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분들의 일반적인 케이스가 쏠림 투자가 커져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 투자가 보통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패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튀기면 된다라는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쏠림 투자를 하는 사람들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하고 보면은 결국에는 스터디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점점 더 분산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 분산의 종목을 갖다 뭐 100개, 200개를 나누는 게 아니라 7, 8개 정도로 크지 않게 분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쏠림 투자는 내가 성공했던 그 스토리텔링에 딱 맞춰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플러스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한꺼번에 확 몰려갔는데 그럴 때 시장의 컬러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때 언택트라고 기억나세요? 네. 이때 노트북이나 이런 게 품귀였잖아요.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컴퓨터라도 샀죠. 예, 그렇죠. 폭발적으로 늘었죠. 네. 그러면은 컴퓨터도 모자라고 반도체도 모자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엄청 오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22년으로 들어오면서 이 언택트의 시대가 가면서 이 반도체가 과잉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22년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고전을 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에 제가 야수의 심장으로 반도체를 보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맨 끝자락에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들어갔다면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끔 시장은요, 이렇게 컬러가 바뀔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컬러라는 건 어쩌면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의 상황이 오래 지속될 거라는 긍정적인 가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특히 초심자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많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낙관론이 강해지게 되면은 레버리지도보다 자신감 있게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이 시장의 컬러는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번엔 좀 억울한 얘기인데요. 경제 얘기를 하고 투자에 관심을 갖고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걸 좀 보고 있으면 참 억울한 게 우리는 미국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 같고 미국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근데 미국이 10 올라가면 우리는 한 7 올라가고요. 미국이 7 떨어지면 우리는 한 20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요.
거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낮은 데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 겁니다. 그러면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이 많은 곳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는 필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장이 많이 나올 것,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경제의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성장도도 탄탄하다, 이런 믿음을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은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국가가 성장을 하는 GDP라는 게 있습니다. 이 GDP라는 거는 결국에는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성장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얼마나 그 국가가 1년간 소비를 했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냐, 얼마나 많이 수출했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1년간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이게 GDP거든요. 미국은요, 요 셋 중에 뭐가 제일 크냐면 소비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성장의 70%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크죠. 그럼 수출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소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다른 나라의 소비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를 겪게 되냐면 수출로 성장하려면 우리나라의 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소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데이터를 볼 때 우리나라의 실업률하고 미국의 실업률 중에 미국의 실업률이 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금리 되게 많이 보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환율 엄청나게 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수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당연히 환율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비라는 건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요,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더라도 작년보다 10%씩 줄이거나 이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비로 성장하는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이 성장률 자체의 변동성이 크게 늘었다 크게 줄었다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수출은 어떨까요? 확 늘었다 확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성장의 변동성이 되게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소비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소비는 깨져도 그렇게 크게 안 깨져요. 그래봤자 마이너스 그렇죠. 1%군요. 근데 미국의 소비가 1% 깨지면 우리나라 수출은 확 주저앉아 버리겠죠. 그럼 성장률의 변동성이 우리가 더 크겠죠.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바라봤었을 때 성장이 첨단 기술에 의한 성장도 강하고 소비에 의해 성장도 강한 미국이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이 성장의 안정성이 미국이 강할까 한국이 강할까? 그럼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미국이 좀 더 강하다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90년대 후반 2000년도 초반에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폐렴을 앓는다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가 좀 바뀐 게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되게 높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조금 성장이 둔화가 돼도 우리 경제가 되게 좋았고요. 우리 경제가 중국에 성장하고 붙어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부터 우리나라가 31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국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적자였고요. 올해도 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줄어들었죠. 대신에 대미 무역 흑자가 지난 몇 년간 크게 늘어났어요. 그럼 지금은 다시 미국에 의존하게 됐죠. 미국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성장 민감도 이런 것들이 더 커지니까 우리가 그걸 더 체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최근 미국의 그러면 소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편인가요? 영어로는 뭐 so far so good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직까지는 양호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요번에 얼마 전에 내려왔지만 여전히 4%대 초반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좀 높은 편이죠. 두 번째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3%라는 게 지난 2022년도엔 9% 상승했는데 지금 3% 올라가면 안정됐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인데 이 연준이 봤을 때는 2% 정도 물가 상승이 제일 마일드하거든요. 3%면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목표치를 좀 넘어서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3%라서 마일드해졌네 이게 아니라 이미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오른 거에서 3%가 또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이었던 것에서 9% 오르는 거하고 100에서 3% 오르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해보면 100에서 3 오르는 게 더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볼 필요가 있냐면은 미국은 지금 첫 번째는 금리도 높죠. 두 번째는 물가 부담도 큽니다. 최근에 보니까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좀 높아진대요. 그러면 돈은 못 버는데 이자는 많이 내고 물가는 높고 빚 부담은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실물 경기가 빠르게 식어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빅테크 쪽에서는 여전히 AI 혁명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이지만 밑에서부터는 둔화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미국 연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얘기하고 있죠. 고금리와 고물가가 꽤 오래 이어지니까 미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미국 경제가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한 번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타나잖아요. 되게 빠르게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이자율 낮추라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연준은 물가지수가 3%씩 오르는데 어떻게 낮추냐 하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짚으신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논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당장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미래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연준에서는 지금 물가 부담이 크니까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더 오르니까 이러면 나중에 금리를 되려 더 올려야 된다. 그럼 성장에 더 부담이 크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트럼프는 얘기하고 있는 게 물가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잠깐 보시면 관세를 올해 10%로 올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물가가 10%가 뛰죠. 근데 관세를 내년에 또 10%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0% 올려서 올해 물가가 뛰고 나면 내년에는 이 물가 상승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일이 없다. 전년 대비 올해 물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이고 내년이 되면 어차피 사라질 문제야. 대신에 그것보다는 지금 스크래치가 나면 성장이 확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밑을 받쳐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팽팽하다가 결국에는 무게의 추가, 승부의 추가 점점 트럼프 행정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요. 지난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한 거고 연내 2번 더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게 이런 데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이제 신문 보면서 이게 뭔 소리야 했던 것들이 단장님의 설명과 함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인하를 한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환율.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환율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고 네네. 그 다음은 원엔 환율인 것 같아요. 네네. 이 두 가지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참 독특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환율이 1,430원, 40원 올라왔거든요. 다시 1,400원대로 올라오니까 다들 달러가 너무 세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엔 뭐라고 나오냐면 달러가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오타가 났나? 이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 잠깐 보시면 2024년도로 갈게요. 2024년도 11월 5일 날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될 때 원달러 환율이요. 1달러에 1,390원 정도 했어요. 근데 당선되자마자 환율이 뛰었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때 1,390원이었던 게 1,440원입니다. 그럼 1,390원에서 1,440원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한 3.5% 정도 올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보다 3.5%나 올랐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표현하면 되죠. 근데 다른 걸 볼게요. 작년도 11월 5일 날 유로화가 1유로에 1,500원 정도 했어요. 오늘 유로화가 얼마냐면 1,670원 정도 합니다. 170원이 올랐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1, 12%? 꽤 되네요. 그럼 달러 유로 환율은 유로가 많이 오른 편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달러는 약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유로가 있고 달러가 있고 그 밑에 원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가 이렇게 유독 약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달러 자체가 예전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올해 7, 8월보다는.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보실 필요가 있냐면 유독 원화만 약한 게 아니라 한 나라 통화가 또 약한 나라가 있어요. 엔화가 약합니다. 그러니까요. 엔화는 원화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엔화가 원화를 눈치 봐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통화가 엔화를 어느 정도 따라다니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출 경합국입니다, 서로. 네. 자, 그러면 최근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죠. 다카이치 사나에는 과거에 아베노믹스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거든요. 엔화를 많이 들이붓을 거야. 그래서 엔약세를 만들 거야. 그게 이제 엔화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유럽이라든지 일본은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관세율이 아직 얘기는 됐지만은 25%에서 아직 머물러 있어요. 자, 저희 녹화날 기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화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관세율이 안 내려오죠.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시간을 두고 점점 더 둔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요. 일본한테 뺏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 무역 흑자가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환율에는 상방 압력을 주는 요인이 되죠. 그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지금은 원이라는 화폐의 가치가 좀 낮을 수밖에 네,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결해야 조금씩 올라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환율이 안정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마냥 내려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환율이 마냥 내려가면 만약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적절하게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나라 혼자 강하면 수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다른 나라라고 할 것 없이 일본을 얘기하면 일본이 이제 엔화를 뿌려서 엔화의 가치를 어느 정도 떨어뜨린 채로 유지하면 우리가 수출에 불리해진다. 네, 그럴 수 있죠. 게다가 관세까지 높으니 더 그렇겠네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베 신조가 들어왔을 때가 2012년이에요. 2012년에 엔화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1,500원 정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1,400 몇십 원. 네, 맞아요. 최근에 엔화가 좀 올라갔거든요. 100엔에 940원 합니다. 그럼 엔화가 엄청 약해진 거죠. 30% 이상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본의 주식시장을 보시죠. 그때 당시 일본 니케이 지수가요. 그게 8, 9천 정도 했거든요. 최근에 일본 주식이 좀 하락했어요. 얼마냐면 48,000입니다.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2012년에 제 기억이 2,000포인트 조금 넘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직 4,000이 안 됐잖아요. 일본이 6배 뛰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2배가 안 된 거죠. 근데 물론 혹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본에서는 밸류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뭐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해서 볼 때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다.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뭘 대비해야 되나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글로벌 위기가 진짜 우리 앞에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요. 너무 비관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때는 주가가 하루에 뭐 2, 3%씩 하락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위기다.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보면 이제 환율이 좀 이렇게 1,400원이 넘어 있지 않습니까? 환율을 봐라. 위기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 위기라는 걸 바라볼 때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위기라는 게 분명히 찾아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위기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과거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강해졌다는 것도 있지만 그 위기를 겪어봤던 경험이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연하게 위기가 찾아온다, 뭐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중한 것보다는요.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투자하는 게 필연적으로 뭘 만드는 거냐면은 분산 투자라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앞서서 이제 설명해드렸던 것 중에 너무 이 야수의 심장이 뛰다 보면 한쪽으로 강한 대로 쏠리게 되고요. 또 갑자기 여기서 한번 하게 되면은 위기다 하면서 모든 게 다 반대로 쏠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초심자 같은 경우는 가운데의 스펙트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앞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 보면 초조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긴 호흡을 바라보면서 한 군데 놓지 마시고 여러 군데 나눠 놓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물고기가 여기 많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여기에 물고기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두고 여기도 하나 두고 대신에 그 놓는 곳에 대한 식견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스터디를 많이 하시면 어디에 두면은 먼 미래에 반드시 거기에 물고기가 올 것을 찾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AI 혁명이나 이런 것들 스터디 많이 되신 분들이 투자할 때 선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항을 진짜 제대로 두시는 케이스죠. 그거는 공부를 하시면서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크가 뭔지를 아시게 돼요. 그게 아무래도 여러 분산 투자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조언드리지만 넓게 펼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 거. 그래서 너무 위기에 대해서 비관론보다 가능성을 열어두시되 투자에는 참여하시는 전략들 이런 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열풍입니다. 혹자는 코로나 시절에 2020년, 21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막 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네네. 이거 괜찮을까요?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체감은 진짜 그 열풍이 자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좀 그 생각은 좀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코로나 직후에는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코스피가 제 기억에 1,400포인트까지 하락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주면서 이 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도 흘러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뛰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돈 풀기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다는 게 하나의 조건으로 딱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건데 아마 저도 이제 20년 정도 마켓을 봤는데 우리나라 개인들이 그렇게 열풍적으로 주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동학개미 운동의 포인트는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아하. 그리고 그분들이 스터디가 아주 많이 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터디라는 게 책 보고 공부하거나 유튜브 방송 보고 공부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 시장을 겪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분들이 더 많았겠죠.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게 어마어마한 돈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때에는 미국 연준이라는 곳에서 제로 금리를 만들어 놓고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4.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대 초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물론 금리를 낮춰준다라고는 하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돈을 적극적으로 푸는 그런 형태의 느낌하고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막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막 뛰어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좀 아닌 것 같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게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스터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래된 기억 같지만 5년 정도 지났거든요. 저는 고객들을 상담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요. 5년 전에 고객들하고 상담을 할 때하고 지금의 고객분들하고 상담할 때하고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고객분들이 스터디가 훨씬 많이 돼 있으세요. 그 직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20년도, 21년도가 초강세장이었어요. 그러다가 21년도 10월 11월부터 시장이 꺾여가지고 22년도에 혹독한 시장이었거든요. 23, 24년도에 우리나라는 힘들었지만 미국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초강세장, 22년도에 하락장, 23, 24년도에 차별화장을 다 겪어보신 거예요. 책도 많이 보셨고 유튜브도 많이 보셨고 경험도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와 비교를 할 때 그때를 겪어봤다라는 그 경험 있죠? 그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때 2020년도 당시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장을 경험한 셈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채권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주식과 채권이 사실 투자의 어떤 양대산맥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채권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자율이 이제 조금씩 내려갈 기미를 보인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채권 가격 올라갈 거 예상하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니까 이자율이 내려갈 거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서 채권을 사면 수익이 날 거예요. 이제 이 로직이 딱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들으시면 황당한 답이 되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전문가 맞아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이 채권의 금리하고 가격이 왜 움직이는지 그 원리하고 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거하고 우리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칠판을 좀 쓰면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칠판이 있었군요. 예.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이라는 거는요, 채권 앞에 어떤 단어가 생략이 돼 있냐면 고정금리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고정돼 있는 채권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정기예금과 같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기예금은 금리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 3%요 하면 막 바뀌지 않고 1년간 3%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가 되는데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네네. 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1억이라는 돈이 있으셔서 은행을 가셨어요. 근데 은행원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바쁘시니까 앞으로 은행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만기가 짧은 거 말고 아예 10년 만기로 예금을 하나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묶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그래요. 그러면 10년 만기로 묶으시면은 지금 금리가 연 3% 드리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연 3%로 10년을 묶으시는 거죠. 오케이 해가지고 연 3%로 10년짜리 정기예금을 묶으셨어요. 근데 대신에 중도 해지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딱 정기예금을 묶고서 집에 이제 가신 거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뉴스가 나와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도 막 뛰고 있대요. 은행 직원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오늘 만약에 오셔서 10년짜리로 예금을 가입하시면 연 5%가 됐답니다. 어우, 화나. 그럼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시겠죠? 완전 화나죠. 그렇죠.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매년 2%로 10년간 저주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손해가 마이너스 20%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복리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럼 나 이거 계약 취소하고 5%짜리로 바꿔줘.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얘기하는 거죠.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이라고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딱 조건이 있습니다. 이 채권을 팔 수는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팔면 되냐 했더니 사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오늘 와서 정기예금 하면 연 5%를 주는데 굳이 아나운서님의 연 3%짜리 채권을 살 사람은 안 사죠. 없지 않습니까? 근데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등장해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똑똑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럼 3%짜리 채권을 사는데 제가 매년 2%씩 10년간 손해를 보니까 20% 손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에서 20% 마이너스 P를 붙여 사겠답니다. 그럼 8천에 사겠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아나운서님이 이 채권을 갖다가 그분한테 오늘 팔잖아요. 8천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가입한 예금의 금리는 고정이 됐죠. 내가 산 채권의 금리는. 네, 네. 그런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날.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내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내 채권보다 예쁜 채권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P가 붙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가입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 뉴스를 트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렸대요. 그래서 지금은 1%랍니다. 그럼 이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완전 땡큐죠. 그래서 보니까 오늘 가입하시면 연 1%래요. 그러면 이거는 매년 2%씩 10년간 축복을 받겠죠. 그럼요. 그럼 이제 오셔서 저한테 자랑하시는 거죠. 어제 가입했는데 3%였는데 오늘 1% 됐다면 제가 너무 좋겠다고 그거 저한테 넘기시면 안 돼요? 그냥 넘기셔야 됩니까? 피 받고 넘기셔야 됩니까? 이제 피 받아야죠. 그렇죠. 20% 피 받고 넘겨야죠. 그래서 가입하셨을 때보다 금리가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실제 이자율이 낮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오늘 3%에 가입했는데 1%로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럼 채권을 사면 좋겠네? 라는 질문을 주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을 사면 좋은 게 맞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미국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은 경기가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아서요. 우리는 이미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려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2.5%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가요 4%대 초반이에요. 우리가 먼저 내려와 있죠. 근데 미국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이자율이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 내려가기 힘들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자동으로 채권을 가입하면 금리가 확 내려와서 떼돈 벌겠네. 이게 좀처럼 워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금리 내린다는 걸 저만 알고 있고 아나운서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이미 이 금리가 이거를 미리 땡겨서 반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반도체가 좋아진다는데 이거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삼성전자 주식이 먼저 올라 있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금리도 먼저 가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율이 내려오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채권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또 이 금리 변화도 되게 변화무쌍하다는 느낌이 딱 들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이쪽도요. 옛날보다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주의 깊게 투자하는 게 좋겠죠. 네. 지금 이제 뭐 복리 이런 계산을 안 하고 단순 숫자를 계산한 거라.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저거 숫자 틀렸는데 하실 분이 있어서 물론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채권과 이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사요 사지 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이제 그래서 사요 다이렉트로 사지 들어오셔가지고. 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이라는 거는 기간을 얼마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채권이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까 10년짜리 정기예금을 3%로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 정기예금은 국채는 손실이 안 나요. 근데 아까 전에 갑자기 누군가한테 넘기려니까 마이너스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마이너스가 난 이유는 국가가 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만기까지 안 가져가고 중간에 넘기려고 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끝까지 가져가면 원금하고 소정의 이자를 무조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국채나 예금이나 다 안전자산이 맞습니다. 음흠. 당연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길게 가져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가 너무 높은데 이 높은 금리를 평생 누리고 싶으니까 굉장히 긴 채권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중간에 금리가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긴 채권을 하신 분들은 중간에 여러 번의 현기증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채권 가격이 정말 크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초심자가 채권에 투자하실 때는요, 너무 길게 가져가시진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져가시더라도 10년 언더 채권 정도? 10년 언더라는 얘기는 뭐 10년보다는 짧은 채권들, 5년보다 짧은 채권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채권에 굉장히 많이 투자해 보시고 채권 잘 하신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막 20년, 30년짜리 채권 사시는 거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권을 투자하실 때는 기간을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6개월 만에 투자해서 수익 내서 나올 거야. 금리 내려가면 채권이 수익 나니까 나는 30년짜리 할게. 이러면서 들어가시면 되려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버린 그 금리로 30년간 저주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채권이 안전자산이라 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길게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 그러면은요, 채권을 담으시는데 이것도 사실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게요. 10년짜리 채권하고 30년짜리 채권하고는요, 30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채권의 레버리지 3배짜리예요. 그러면 이 금리 변동성이나 수익 변동성이 엄청 큰 거잖아요. 사실 주식에 그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나는 짧게 투자하지만 긴 거 하고 싶어. 이러면 얘는 배팅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오히려 더 위험한 거군요.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럴 때에는 내 자산의 일부로 투자하는 전략, 얘를 안전자산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주식하고 국채를 투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국채는 안전자산이고, 이건 안전자산 컨셉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간이 짧은데 굉장히 긴 기간의 만기에 있는 채권을 중간에 가격을 보면서 하신다. 이러면 얘도 위험자산에 준해서 바라보시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사상 없을 정도로 이자율이 높은 시대에 네. 그냥 채권을 왕창 사두는 건 그건 말이 되겠네요. 안 팔리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있죠. 한 3년 전쯤에 레고랜드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말라가지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때 당시에 국채금리가 막 4% 넘고 5% 되고 막 이랬거든요. 정기예금 금리도 5%가 넘었었어요. 맞아요. 만약 그때 5년짜리 정기예금 하셨으면 2022년도니까 아직 만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5년간 5.5%를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확정적으로 받는. 예, 그렇죠.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고 앞으로 다시 이 금리를 보기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일부 정도는 그렇게 길게 묶으시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것도 오 단장님 표현으로 하자면 10개의 어항 중에 하나 정도는 그렇죠. 그렇게 해놓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고요. 네네. 어항 10개를 분산해야 되는 것도 전 너무너무 이해해요. 네네. 그런데 단장님 조카예요. 조카가 와가지고 삼촌 나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처음으로 투자하는 분이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으면 저는 ETF 있잖아요. 네. 100개 정도 사보라고 얘기합니다. ETF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식형 ETF, 채권형 ETF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국가대표팀 감독이 돼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천천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1,000만 원을 갖고서 100개씩 뭐 10개씩 ETF 분산하는 게 무슨 수익이 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차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죠. 초보 운전자예요. 처음 차를 사는데 포르쉐를 사야 될까요? 중고차를 사야 될까요? 중고차죠. 무조건이죠. 포르쉐 샀다가 긁으면 그럼요. 무조건 긁지 않습니까? 아유, 우선 포르쉐는 언제 사냐면 한 2, 3년 운전해서 익숙해지면 그때 사야 되지 않을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수익을 내고 싶어요. 큰 돈을 벌어서. 그럼 나중에 저는 큰 돈을 운용할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000만 원일 때 연습해보는 게 나을까요? 10억일 때 연습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1,000만 원이 나왔죠. 그렇죠. 1,000만 원일 때 여러 개 ETF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나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정말 공부로 하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이거 수업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ETF 100개씩 나눠보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진짜 100개는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투자하기는 쉽지 않죠. 20개, 30개라도 좀 해보면 좋은데 우리가 선험적으로 어떤 ETF가 좋은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 칼라에서는 어떤 ETF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 2, 3년 정도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책도 읽고 신문 기사도 보면서 이 ETF를 한번 실질적으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ETF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를 뽑아요. 근데 사실은 베스트 11을 뽑기 위해서 상비군이 뭐 몇십 명 있다면서요. 그럼 50명이라고 해볼게요. 50명의 상비군을 뽑아요. 그 중에서 평가전을 여러 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남미랑 붙을 때는 어떤 선수가 잘하는지 유럽이랑 붙을 때는 누가 잘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스트 11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ETF가 저한테 맞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떤 ETF가 어떤 장에선 좋은지 알 수 있죠.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네네. 아무리 자기가 공부해서 11명을 찍더라도요. 네네. 그래도 손흥민은 뽑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김민재는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둘은 누군가요? 그 둘은요, 수비수에서도 뽑고 공격수에서도 뽑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분산의 원칙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산 분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산은요, 주식 채권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 자산이죠. 그러면 각각의 자산의 대표들을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식도 또 뭐가 있냐면 지역 분산이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나라 주식이 있고 미국 주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주식도 있고 중국 주식도 있고 다른 여러 다양한 국가들의 주식이 있죠.
채권도 우리나라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채권도 있고요. 유럽 채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채권의 ETF가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통화의 분산입니다. 원화 자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달러 자산도 가져가야죠. 많은 분들이 달러 자산 얘기하면 달러 현찰 사서 금고에 넣어놓으라고 이게 아니라 달러를 사서 주식에 담아놓으면 그게 미국 주식이죠. 달러를 사서 채권에 담아놓으면 미국 국채죠. 달러를 사서 보험을 하게 되면 미국 달러 보험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달러 자산이 돼요. 그러면 저는 세 개를 설명해 드렸는데 자산의 분산, 지역의 분산, 통화의 분산을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에 맞는 대표들을 뽑아봐야겠죠. 그러면 미국 주식에 관련된 ETF에서 제일 좋은 걸 찾아보셔야겠죠. 그리고 거기에는요 또 성장 대형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초심자 입장에서는 두 놈을 다 한번 겪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둘을 다 같이 겪어보셔야 결국에는 상승장에서는 성장주가 정말 잘 뛰거든요. 근데 하락장에 오잖아요. 정말 잘 빠집니다. 근데 가치주는요 올라갈 땐 느리게 따라가지만 빠질 때는요 바닥을 잘 잡아줘요. 예, 그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걔네들에 대한 특성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에브리데이 따라다니면서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언제 하냐면 자기가 해보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냐면 2, 3년 정도 평가전을 해보면 요 놈은 어떤 놈, 요 놈은 어떤 놈 이런 특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간사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 보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남아요. 내가 뒤어보면 기억이 납니다. 내 몸이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죠. 그게 이제 저는 수업료라고 생각을 해요. 초심자가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초분산을 해버리잖아요. ETF 자체가 분산돼 있어요. 근데 걔를 10개, 20개로 나누면 초분산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제로까지 떨어지느냐. 금융위기가 와도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면서요. 다양한 자산들을 한번 겪어보시고 이 자산들의 움직임을 실제 뉴스라든지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얘기들하고 같이 매핑을 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액으로 여러 개를 겪어보시는 거. 그러실수록 더 좋습니다. 대신에 원칙은 통화분산, 자산분산, 지역분산 이 세 가지를 한번 다 겪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ETF, 그러니까 개별 투자보다는 ETF를 통한 투자를 해봐라.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채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은 위험자산이고 무엇은 안전자산이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위험자산이나 안전자산은 동시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자산으로 보면 경기가 떨어질 때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뭐 금처럼. 네네네. 근데 지금은 금도 올라, 주식도 올라. 지금 무슨 에브리싱 랠리잖아요. 이런 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앞에 이제 어떤 판이 하나 깔려 있고 우둘투둘 이렇게 막 이제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이제 물을 부으면 많이 퍼져 있는 이런데 이제 물이 좀 이렇게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어디는 고이고 어디는 안 고이는 데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죠?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부어요. 그래서 모든 이 우둘투둘한 이 구덩이들이요 다 꽉 차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투자자산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무언가 자산 시장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이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내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는 게 너무 초조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자를 주거나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자산을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그게 금이 됐건 채권이 됐건 주식이 됐건 무언가라도 사야죠. 왜냐하면 현금보다는 이게 가치가 더 오를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트럼프가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AI 혁명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면서 투자 자금이 점점 더 몰려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투자 자금이 몰려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판이 깔려 있고 여기저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막 쏟아지는 데다가 레버리지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잠기는 겁니다. 이제 질문 주신 거죠. 아니 모든 구멍에 왜 물이 다 들어가 있죠? 다 잠겼으니까요. 모든 게 다 오르는 시대. 예, 그렇죠. 이게 레버리지가 같이 일으켜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때 이제 우리는 항상 뭘 고민해야 되는 거냐면 무엇이든지 영원할 수만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에브리싱 랠리의 자산들 중에서도 이게 물이 쭉쭉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럼 물이 쭉쭉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힘들 수 있는 자산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빚에 대한 청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산들이 한번 휘청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높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장들이 어떤 경우에는요. 이 에브리싱 랠리의 끝에서는 취약한 고리들이 있거든요. 취약한 고리들에서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투자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시는 게 좋고 레버리지 투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날 에버랜드인데 가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미어 터지죠.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가서 수익을 내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조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영끌이라는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너무 과열됐을 때 그럴 때는 더 연끌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적절히 분산 투자의 관점, 원칙을 지키는 투자의 관점 이런 걸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모든 자산에 다 폭발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현상이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밋빛 미래와 거대한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장에 대한 과실에 참여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바라봤었을 때에는 그 리스크에서 가장 크게 위험을 노출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빚을 내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관점에서든지 영끌이라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은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 좋은데 이렇게 뭐 부동산도 올라가 뭣도 올라가 다 좋은데 금은요 대표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애잖아요. 근데 금 요새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올라간다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러면은 금 가격이 보통 뛰거든요. 금이라는 거는 실물화폐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제 달러는요, 종이화폐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금하고 달러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건데요. 이 둘의 차이는 실물화폐는 이자를 안 줍니다. 금은 금리가 없거든요. 종이화폐는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금리가 높아지면 종이화폐의 매력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금은 그런 매력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금은 실물이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걸 그대로 받아줘요. 근데 종이화폐는 물가가 오르면 그걸 못 받습니다. 그럼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 금리라는 걸 바라볼 때도 지금 정기예금금리 5%입니다 하면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가가 5%씩 오르면 사실상 금리가 없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명목금리라는 게 있어요. 명목금리. 이 명목금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금리예요. 예금금리 5%입니다. 근데 명목금리를 바라보실 게 아니라 실질금리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거든요. 만약에 5% 금리인데 5% 물가가 오르면 실질금리는 제로인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러면 금하고 종이화폐인 달러를 비교할 때 이 둘의 비교의 핵심은 뭐냐면 금은 이자가 없잖아요. 종이화폐의 실질적인 금리가 얼마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한대요. 그러면 명목금리가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아직 물가가 높은 상황인데도 금리를 낮춘답니다. 그럼 이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정리해서 두 개를 붙이면 예를 들어서 명목금리가 2%인데 물가 상승률이 7%가 되면 실질금리 역전될 수도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실질금리가 내려가겠네? 그러면 종이화폐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편에 있는 금 대비해서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금 가격이 종이화폐 가격보다 높은 거죠. 하나 말씀드리면 전 이제 은행에 200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금 가격이요 1온스당 제 기억에 $300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금 가격이 $4,000가 넘거든요. 14배 뛰었나요? 그 정도 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때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금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잠궈놔요. 22년이 지난 오늘 금고를 열어서 금을 딱 꺼내요. 그랬더니 14배가 뛰어 있잖아요. 그때의 금하고 지금의 금은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가격만 다르죠. 그렇죠. 금이 빈티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뭐가 바뀐 거냐면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달러는 찍을 수가 있어요. 종이화폐는. 금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찍을 수가 있으면 욕구를 느낍니다. 어떤 욕구냐면 빨리 찍으려는 욕구. 왜냐면 빚이 많으니까 찍어서 갚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함부로 찍으면 달러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언제 찍을 수 있냐면 너도 나도 찍어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찍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 예를 들어 코로나 때. 그래서 금 가격 장기 차트를 보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서전트 점프가 나와요. 빵빵 뛰는군요. 그럼 잠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앞으로 우리는 올해까지만 투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10년, 20년 안에 달러인 종이화폐를 마구 찍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한 번 정도 있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면 금이라는 자산을 굳이 바라보실 필요가 없죠. 근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어항이 아닐까요? 그것도 어항으로 봐야 된다. 예. 근데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이제 10월 23일인데 10월 23일 기준으로 지난 한 2, 3일간 금값이 엄청 떨어졌어요.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단기금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랠리를 많이 보였어요. 엄청 올랐죠. 예,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금 가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를 텐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계속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고 싶어 해요. 근데 금을 사려고 몰리다 보니까 금 가격이 더 뛰는데 그때 또 뭐가 일어나냐면 빚을 내서 사는 사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금 가격이 과도하게 뛰어오를 때가 생깁니다. 그게 잠깐 쉬잖아요. 빚을 내서 들어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되면 부담이 확 커지겠죠. 네. 그럼 이럴 때는 낙폭이 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뛰어 올라가는 금 가격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과열이 나타나는 것들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참고로 2011년도에 금 가격이 제 기억에 한 700불, 800불 하던 게 1, 2년 만에 190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게 5년 동안 빠져요. 2011년에 1900달러였던 게 2015년도 말에 1050달러까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도했었을 때는 한 번씩 크게 홍역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금이 내일 오릅니다, 모레 오릅니다, 1년 안에 얼마 오릅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잖아요. 금을 내일 사야 됩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금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 주시면 저는 어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노업으로 바라봤을 때 이 금이 빛나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에선 예스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거시경제 얘기 감사합니다. 자,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한 거시경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를 듣고 투자에 대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은 더 안전한, 그러면서도 확실하고 재밌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인 초대석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